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 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언론에서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맞게 해석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지명자 이렇게 현장에 오늘 가지 않았습니까? 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얘기가 꼭 공권력 투입으로 시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추산되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회사 측의 주장을 보면 6천억 원 정도, 7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 320억 정도 매출 손실이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체하면은 상당히 큰 피해가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두고 이제 공권력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과거에 좀 불행한 사태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노동부 장관도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개별 사업장이 이 노사 분규에 개입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수단인데 노동부 장관이 갔다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온건적인 유화 정책, 다시 말씀드려서 합의를 더 중시하는, 합의에 더 초점을 둔 그런 행보를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번 그 대우조선 파업 사태는요, 단순하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세계 최고를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지만 한 5, 6년 전부터 조선업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하청업체 직원들이 많이 해고도 되셨고 임금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수주도 많이 하고 좀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삭감된 임금대로 하라는 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모든 리스크를 떠안기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 사업이라는 그 어떤 산업의 미래와도 또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그냥 하청업체 노조들이 뭐 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청은 아니더라도 대우조선이 어떻게 해결할지, 그다음에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어떻게 개입할 것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늘 뭐 공권력 투입을 또 시사하시기도 했지만 또 바로 대통령실에서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법대로 해결한다, 공권력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좀 세심하고 또 치밀한 또 전략적이고 또 나름대로 노조들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또 머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권력 투입만 생각하고 이제 이걸 해결책을 갈 것이 아니라 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좀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또 맞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야당에서는 이제 뭐 그 제2용산 참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좀 고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좀 현명하게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참 어려운 문제죠. 20년 전에도 두산중공업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당시에 노동부 장관이 가서 해결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각종 분규 때마다 장관 나와라 하면서 정부가 통제력을 잃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노동부 장관이 개별 사업장 노사 분규에 간 것은 그만큼 사태가 위중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경찰 그리고 행안부 장관까지 이제 출동을 한 마당에 강경 진압하는 거 아니냐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경찰에 가서 어디까지나 안전을 위한 어떤 선제 조치를 위해서 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동부 장관이 가서 어느 정도 노사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현장 상황이 어떤 물리력을 투입하기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잘 해결될 수 있는 해법을 현장에 출동한 노동부 장관 또 행안부 장관 이런 강요들이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좀처럼 이제 가시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검찰 시절에 수사관 인연이 있었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이제 근무를 하는 부분이 이제 또 논란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을 굳이 프레임을 만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당연히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는 뭐 공채가 없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오랜 정치적 동지들이나 뭐 보좌관들이 뭐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동안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는 그 지인의 아들들이 캠프 때부터 역량을 보여줬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애초에 캠프라는 곳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부터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어떤 캠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도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캠프에 어떻게 들어갔고 그 캠프에서는 어떤 역량을 보여줬고 그래서 그 많은 캠프 인사들 중에 어떻게 대통령 눈에 띄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 입성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해명이 없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정했다,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공정이라는 착각에 불과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의혹이고 의구심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캠프에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서부터 해명을 하라. 거기 제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리 유력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애초에 민간인 신분으로 당에 입당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6월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후보죠. 네. 당시 경선 후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당에 입당 안 했으니까 정치인 윤석열이 정치 데뷔를 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유력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출마 선언했을 때의 어떤 의원들, 그 주변의 보좌진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 지인들을 찾게 됩니다. 뭐 사돈의 팔촌이랄지, 뭐 사촌 동생의 친구 이런 식으로 주변에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분들을 찾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다못해 국회의원 선거를 하더라도 다 그렇게 치릅니다. 가족 위주로 치르고 친구 위주로 치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런 사전의 경선 캠프와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구성이 달랐다. 그래서 이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까지도 시사를 했단 말이죠. 이걸 두고는 조금 적당한가?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인가라는 또 지적도 있어요.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이제 법을 찾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어느 분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법적 대응까지 이 언급한 것은 그렇게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때까지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설득하는 그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그것이 본연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또 보태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뭐 사적 채용이 됐던 인사 문제에 관한 해명을 할 때 꼭 전 정부가 어땠느냐,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사적 채용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해명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정부에 있었던 채용이 사적 채용이었는지의 여부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채용됐던 분들에 대해서 뭐 일일이 제가 언급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사적 채용이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뭐 기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 정권은 괜찮았느냐라는 사실 의혹에 대한 해명 자체는 국민들이 들으시기엔 그렇다면 전 정권에서도 만약에 했던 것이 만약에 안 좋은 일이었다면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지 이제 대선 과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이 정부에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족시켜 주셔야지 그것을 그냥 상대적으로 전 정권은 어땠다라는 해명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뭐 경기도지사 시절 채용 직원이라든지 뭐 문재인 정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세를 펴고 있는데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역공이라고 피고 계시지만 사실 결국에는 이것은 역풍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건 윤석열 대통령실에 지금 인사로 되어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지인의 아들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2030 청년들이 바라볼 때는 구급밖에 주지 못해서 아쉬웠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뭐 전 정권에서 어땠다 이런 얘기들로는 지금의 어떤 의혹이나 문제들을 좀 해명하고 넘어가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 대변인 말씀 들어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권성동 권한대행이 여러 해명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한 표현,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섞였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 이재명 의원에 관련된 부분만 보자면 이런 거죠. 채용 과정에서는 뭐 별정직이니까 어떤 추천이나 이런 식으로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우자를 보좌했던 그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의무에 없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직책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해왔다. 그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아마 이 사례하고는 지금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채용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로 또 양상이 비화가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런가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면 그 권성동 의원 또 장제원 의원,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장제원 의원 뭐 이른바 윤핵관 불화설을 두고 뭐 내부에서도 경고음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건 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불화설 또 갈등 뭐 이렇게 보시는데 물론 장제원 의원이 대단히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뭐 뭔가 부탁이라고 말은 했지만 어쨌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당의 어떤 진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해명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의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뭔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권성동 의원의 해명 과정에서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 차원에서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것을 더 악화시키지 않냐는 어떤 충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뒤에서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막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처음은 따끔하지만 이렇게 드러내서 빨리 수습이 되는 권성동 의원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저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싶고 물론 두 분의 이런 갈등설 이런 것들이 다른 양상으로 또 비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당연하고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이 집단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말씀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뭐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장제원 의원이 그런 좀 말씀이 거칠다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굳이 이제 SNS에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언론에서는 야 이것이 결국에는 양쪽에서 다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그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걷는 그런 것을 노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권성동 의원 발언 중에 장제원의 실명이 나오면서 어떤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네네. 장제원에게 압력을 넣었는데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방치할 경우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청탁 금지법 네. 뭐 이런 것에 연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서둘러서 확실하게 해명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공개적으로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나. 그런 이유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좀 떠올랐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대표로서 모든 내홍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준석 대표만 정리가 되면 국민의힘이 안정될 것처럼 그런 여론들도 있었는데요. 막상 이준석 대표는 잠행 중에 있는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내용이 불거진 양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권성동 대표 대행과 이제 장제원 의원과의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불화가 지금 명백히 좀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내후년에 있을 공천 과정에 있을 이제 공천 갈등의 예고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다음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고 그 차기 당대표와 지도부가 가질 공천권에 대한 문제로 이제 모아지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권성동 대표 대행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직무대행 체제를 끌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뭐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다른 윤핵관 또 핵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불안정적인 직무대행 체제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거리로 처리하고 지금 바로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당을 안정시키는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총이나 여러 가지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 갈등들이 수면 밑에 잠깐 잠재워져 있을 뿐이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천 갈등의 예고편격으로 지금 갈등이 불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해보죠.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이제 공식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좀 점쳐지긴 합니다만 뭐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이제 반경 역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 단일화 시에 뭐 이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어쩌면 대표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일단 이재명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것은 뭐 당연한 분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는 8월 28일이고요. 그때까지 이제 다 선거함을 열어볼 때까지는 결과를 모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컷오프도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후보들이 보여줄 이제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메시지와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그리고 당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전당대회와 또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향방이 나눠지게 될 텐데요. 단순히 저희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대명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 전당대회가 흥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재명 의원이 나오면 무조건 된다 이런 것보다는 당대표에 나오셔서 지금 경쟁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비전이나 혁신의 과제들을 보여주신다면 좀 더 풍성한 전당대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제 자기가 더 나은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어쩌면 이재명 뭐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확대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당 얘기니까 좀 제가 그렇긴 한데 이재명 의원으로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민주당은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작년 대선 경선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났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2년이 지나서 총선까지 치른다고 보면은 3년 동안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건데 대선을 지고 지선까지 넘어가면서 총선까지 지휘하는 그 시점, 그 3년 동안 선거 3번을 치르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끌고 있는 민주당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과 당내 어떤 세력 분포, 양상 이런 것을 볼 때 민주당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왜 지금 나와야 되느냐는 원론적인 문제에 도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누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새로운 세력이 형성이 되고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기존의 이재명 세력과 또 경쟁을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간이 있을 텐데 남은 2년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다면 기존에 보여줘왔던 리더십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런 거 다 안고 민주당이 야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민주당 걱정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제 스스로 던져봅니다.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볼게요. 출마 선언부터 당내 의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서 국회 밖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접수도 거부가 됐습니다. 뭐 들어오기 전에 이제 SNS에 올린 거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결국에 되는 것은 당의 쇄신을 막는 것이고 깨어있는 정치인들과 청년 정치인들의 연대, 거기다 힘을 보태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썼던데 박 전 위원장은 당이 비겁하다 그리고 자신이 토사구팽됐다라는 주장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의 해석이었고, 그래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 그 해석이었기 때문에 전 위원장으로서 그걸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본인만이 당대표가 되어서 혁신을 해야 되고, 본인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내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또 청년 정치를 하시는 분으로서 당에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성이고 또 젊은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다음을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정치적인 자산이 있는 분이신데 자꾸만 당원 당규의 해석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뭔가 본인의 출마를 자꾸 요구하시게 되면 언뜻 보기에는 청력 정치인이 예전의 구태 정치인들처럼 본인만을 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좀 구태적인 프레임에 갇히게 될까 봐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박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깨어있는 정치인이 누굴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세요? 박지원 위원장, 전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외 당대표 정도의 어떤 위상을 확보하고 싶은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출마 당연히 허용 안 할 거로 생각을 하고 본인이 어떤 그 장외에서의 어떤 위상,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한 측면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적하듯이. 그리고 토사구팽 이런 단어를 쓰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이제 토끼 사냥이 끝난 다음에 뭐 사냥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토끼를 잡았습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고요.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 시간이 많으니 조금 더 수양을 하고 좀 더 전략을 잘 짜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같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